중환자실의 밤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생명의 환희가 아닌 기계들의 차갑고 규칙적인 합창이다. 빗, 빗, 빗. 환자의 심박과 혈압을 알리는 모니터의 전자음. 스윗, 스윗, 인공호흡기가 환자의 폐 속으로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었다가 빼내는 인공적인 숨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짙게 깔리는 코를 찌르는 듯한 소독약 냄새. 나, 김민희, 대학병원 중환자실 5년차 간호사. 내게 이곳은 삶과 죽음이 아주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태롭게 공존하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다. 나는 이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인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길고 긴 밤이었다. 나는 담당 구역을 순회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이탈 사인을 기록하고 있었다. 3번 침대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고, 하수번 침대의 아주머니는 조금 전 투여한 진통제 덕분에 간신히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절차와 익숙한 루틴 속에서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고요를 깨뜨린 것은 응급실에서부터 다급하게 울려오는 이동식 침대의 바퀴 소리와 의사들의 외침이었다. 30대 남성,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의식불명, 혈압 62에 40복부, 뇌출혈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 준비하고 중환자실 베드 확보해 주세요. 중환자실의 문이 열리고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한 남자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 들어왔다. 그의 주변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수행 라인을 잡고 혈압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 모든 과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계의 부품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이름은 이틀 후 내가 알게 된 바로는 이동훈 35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대수술을 받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의 새로운 입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불행과 함께 나의 새로운 두통거리도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 아들 내 아들아, 눈 좀 떠봐라. 이 애미가 왔다. 오빠, 잘못되면 안 돼. 정신 좀 차려봐. 이동훈 씨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병원이 떠나가라 통곡하며 들이닥쳤다. 그의 어머니, 윤 여사는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여동생 이미영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중환자실의 엄숙하고 비통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과 오빠의 생사가 오가는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슬픔을 과시하고 주변의 동정을 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했다. 아이고, 내가 전현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게야. 윤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악을 썼다. 그 여자 원래 그랬어요. 엄마, 오빠 돈만 보고 결혼한 속물인 거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분명 오빠 사고 소식 듣고 재산 빼돌릴 궁리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다른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여동생 미영 씨가 곁에서 교활하게 맞장구를 쳤다. 그들이 말하는 전현과 그 여자는 바로 이동훈 씨의 아내 최수진 씨였다. 나는 수많은 중환자실의 가족들을 보아왔다.
슬픔에 잠겨 말을 잃는 사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지금 저들처럼 슬픔을 분노로 표출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 나는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저 노골적인 비난과 저주 속에는 순수한 슬픔 외에 무언가 다른 불순하고 악의적인 감정이 섞여 있음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분들, 이곳은 중환자실입니다. 환자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 말에 윤 여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 아들 걱정돼서 우는 것도 당신 허락받고 울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자분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됐고 당신 같은 간호사 나부랭이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저리 비켜. 어디서 감히.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었다. 나는 이동훈 씨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수액 라인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땀으로 축축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동훈 씨, 여기는 안전해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의식이 없는 환자들에게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다.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이동훈 씨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그의 소지품이라고는 부서진 휴대폰 하나와 흙먼지가 묻은 낡은 지갑 하나뿐이었다. 나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윤 여사의 화려한 행사액으로 보아 그는 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지갑 속은 텅 비어있다시피 했다. 값비싼 신용카드는 단 한 장도 없었고 현금이라고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지갑의 가장 안쪽 투명한 사진 칸에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동훈 씨와 한 여성이 함께 활짝 웃고 있었다. 여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없이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그의 아내인 최수진 씨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그렇다면 윤 여사와 이미영 씨가 말한 돈만 보고 결혼한 속물이라는 그녀의 모습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 사진 뒤에 아주 작게 접혀 있는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내 손끝에 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병원 영수증이었다. 그런데 영수증이 발급된 진료관은 일반적인 내과나 외과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아종양 혈액과 소엄병동.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영수증의 날짜를 확인했다. 불과 석 달 전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아주 불길한 형태로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곱게 접어 사진 뒤에 넣고 지갑을 닫았다. 그리고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동훈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평온해 보이는 얼굴 뒤에 과연 어떤 끔찍한 슬픔과 아픔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는 그의 아내 최수진 씨, 그녀는 정말 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만 밝히는 악녀일까?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 뒤에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나는 그날 밤 잠든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내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환자실의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슬픈 미스터리를 내게 던져주고 있었다. 이동훈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그는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음식을 삼킬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다. 그의 생명은 오롯이 그를 둘러싼 각종 기계들과 우리 의료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의 일과는 그 사흘 동안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2시간마다 그의 자세를 바꿔주어 욕창을 방지하고 가래를 뽑아내어 폐렴을 예방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각종 약물을 투여하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여 기록했다. 나는 그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그의 굳게 감긴 눈꺼풀을 향해 지금이 몇 시이며 날씨가 어떤지를 습관처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대답이 없었지만 나는 그가 듣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의 곁을 매일같이 그의 어머니인 윤 여사와 여동생인 이미영 씨가 지켰다. 하지만 그들의 병간호는 어딘가 이상했다. 그들은 아들과 오빠의 생사가 오가는 이 비통한 공간을 마치 자신들의 사교 클럽처럼 이용했다. 그들은 매일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이동훈 씨의 침대 곁에 앉아 슬퍼하는 연기를 잠시 하다가 이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아들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 엄마, 오빠 저 아파트 명의는 오빠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년이 이혼 소송이라도 걸어서 재산 분할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걱정 마라. 내가 벌써 변호사 선임해놨다. 그녀는 우리 집안 재산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어. 이 모든 게 다 그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디서 감히. 그래도 불안해. 오빠 생명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알아. 설마 그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중환자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게 내 뇌리에 박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인간의 이기심이 과연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동훈 씨가 자신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의학적으로 혼수 상태의 환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저속한 대화가 이동훈 씨의 꺼져가는 생명의 의지를 더욱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틈틈이 그의 낡은 지갑 속에 있던 그 빛바랜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던 두 사람, 그리고 소아종양 혈액과가 찍힌 낡은 영수증.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휴게실에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보려 애썼다. 가설 A 가족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다. 아내 최수진은 남편의 돈만 보고 결혼한 악녀이며 남편이 사고를 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이 가설은 사진 속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와 그의 텅 빈 지갑과는 맞지 않았다. 가설비 두 사람 사이에 아픈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아내는 그 과정에서 지쳐 남편을 떠났다. 이 가설은 소아암 병동 영수증이라는 증거와 어느 정도 부합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에 아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간호사로서 내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내 마음속의 의심과 호기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것은 이동훈 씨가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그날도 윤 여사와 이미영 씨는 어김없이 면회 시간에 맞춰 중환자실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동훈 씨의 침대 곁에 서서 아내인 최수진 씨에 대한 험담을 마치 레퍼토리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어휴, 생각할수록 열불이 터져.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마누라라고 몇 년을 데리고 살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엄마, 내가 처음부터 저 여자 관상이 안 좋다고 했잖아. 여우 같은 년. 나는 그들의 대화를 애써 무시하며 이동훈 씨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있었다. 혈압 100에 60, 심박 분당 80회, 호흡 18회. 모든 수치가 기계에 의존하여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비빅. 이동훈 씨의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박수가 분당 120회 이상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즉시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아주 약간 움찔거렸다. 이식이 돌아오려는 건가? 나는 긴장하며 그의 동공 반응을 살폈다. 동훈아 정신이 드니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윤 여사가 그의 귓가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미영 씨도 오빠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그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소란을 제지하며 이동훈 씨의 입모양에 집중했다. 그의 마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하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첫 마디를 기다렸다. 윤 여사는 그가 엄마 하고 부를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작고 희미한 바람소리 같은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수진아. 그것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절망을 다 담아낸 듯한 한 남자의 처절한 영혼의 외침이었다. 그 한마디에 면회실의 모든 공기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윤 여사와 이미영 씨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가식적인 슬픔이 아니라 진짜 경악과 당황,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윤 여사는 뭐라고 하고 중얼거리며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내 모든 의심과 가설이 맞았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은 저들이 만들어낸 거짓의 장막 뒤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동훈 씨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의 바이탈 사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그 무의식 속의 절규는 나를 더 이상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내 손으로 직접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이 내 환자인 이동훈 씨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최수진 씨를 이 지독한 거짓의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나의 소리 없는 전쟁은 그날 그의 그 소리 없는 속삭임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동훈 씨의 그 한마디는 내 머릿속에 박힌 파편처럼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다. 나는 퇴근 후 텅 빈 내 자취방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그 애절했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어두운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그날 밤의 응급실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동훈 씨를 이송해왔던 119 구급대의 출동 기록. 그곳에는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근무 스케줄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중 한 명인 박철민 대원이 오늘 주간 근무제에 속해 있었다. 나는 의국 휴게실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 박철민 대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박철민 대원님 맞으시죠? 저는 중환자실의 김민희 간호사라고 합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밤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이동훈 환자분에 대해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요. 내 말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그 환자요. 기억나죠? 아주 이상한 현장이었어요. 이상한 현장이라니요. 그는 컵라면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보통 교통사고 현장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2명이 거의 발광하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여자들 말고 다른 여자 1명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광경을 아주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증언은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순식간이라 그냥 아주 많이 슬퍼 보였다는 것밖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홀린 듯이 반대편으로 걸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환자를 수습하느라 그 여자를 잡을 경황이 없었고요. 그 여자가 바로 최수진 씨일 것이다. 한 가지만 더요. 사고 현장이 정확히 어디였죠? 아, 거기가 한국 어린이병원 바로 앞 사거리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었죠.
한국어린이병원 소아암 병동 영수증과 그의 증언이 하나의 선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박철민 대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내 머릿속의 퍼즐이 조금씩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곧장 중환자실의 의국장님이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박정수 과장님을 찾아갔다. 과장님은 실력은 물론 환자를 위하는 마음 또한 남다른 이 병원의 몇 안 되는 진짜 의사였다. 나는 과장님께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윤 여사 모녀의 이상한 행동, 이동훈 씨의 텅 빈 지갑과 행복해 보이는 사진, 그리고 소아암 병동 영수증과 구급대원의 증언까지. 과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다. 김 간호사, 네, 과장님, 우리는 의사고 간호사야. 탐정이 아니네. 그의 첫마디는 차가웠다. 환자의 사생활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뿐이야. 하지만 과장님, 저는 이 모든 미스터리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그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환자의 생존 의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내 절박한 외침에 과장님은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추측만 가지고 보호자들을 신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바로 CCTV였다. 과장님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알겠네. 일단 나도 그 가족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지 하고 말했다. 그는 내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제 발로 나를 찾아왔다. 그날 오후 윤 여사는 면회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중환자실에 들어오려 했다. 나는 규정상 안 된다며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님,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이까짓 간호사년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병원에 내가 매년 기부하는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규정은 모든 보호자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머님, 닥쳐. 내년이 우리 아들한테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내가 맘 편히 밖에 있으란 말이야. 너 혹시 그 돈만 밝히는 며느리년한테 돈이라도 받아 처먹고 우리 아들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그녀의 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녀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최수진 씨의 편을 드는 듯한 말을 던졌다. 어머님, 제가 알기로 이동훈 환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아주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오해. 내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내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년이 헌신적이었다고 웃기지 마. 그녀는 우리 집안의 돈을 자기 새끼 병원비로 다 빨아먹은 거머리 같은 년이야. 그 쓸데없는 치료에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다 쏟아부었다고. 결국 애새끼는 죽어버렸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렸어. 그런데도 그녀는 슬퍼하기는커녕 위자료를 더 뜯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독사 같은 년이란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결국 죽었구나. 그리고 저들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며느리에게 위로는커녕 돈 문제를 운운하며 그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추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싸우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알겠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내 손에는 이제 가장 확실한 증언이 확보된 셈이었다. 나는 곧장 박 과장님에게 달려갔다. 그리고는 방금 전 윤 여사가 했던 모든 말을 그대로 전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과장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김 간호사, 자네 말이 모두 사실인가? 네, 과장님,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밖을 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알겠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군. 그는 나를 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CCTV 영상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지.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병원 행정실로 연결했다. 나 중환자실 박정수 과장인데 지금 당장 병원 보안팀장 좀 연결해 주게. 아주 긴급한 용무일세. 나는 과장님의 그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진실일지 나는 각오해야만 했다. 박정수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후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진실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무거운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과장님은 먼저 병원 법무팀과 보안팀에 환자 치료를 위한 정보 열람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환자 이동훈이 사고 직전 겪었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영상 열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병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장님, 아무리 의료진의 요청이라고 해도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보안팀 역시 경찰의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혔다. 나는 분통이 터졌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잡한 규정과 혹시 모를 책임 문제뿐인 것 같았다. 이보시오.
김 팀장, 과장님이 법무팀장을 향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환자의 생존 의지를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할 이 판국에 당신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법조문 타령이나 하고 있냔 말이야. 이건 단순한 사생활 조사가 아니오. 이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극히 의료적인 행위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오. 과장님은 자신의 모든 직위와 명예를 걸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회의가 소집되고 수많은 전화가 오가고 서류들이 오갔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환자의 생명력처럼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비비. 중환자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이동훈 씨의 침대 위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그의 심장이 멈췄음을 알리는 붉은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코드블루. 나는 즉시 그의 침대로 달려갔다. 그의 심전도 그래프는 더 이상 파동을 그리지 않고 절망적인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심정지, 제세동기 가져와 에피네프린 1mg, IV로 즉시 주사해. 과장님의 고함과 함께 중환자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동훈 씨의 침대로 몰려들었다. 한 명은 그의 가슴 위로 올라타 쉴 새 없이 흉부 압박을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입에 엠부백을 연결하여 강제로 산소를 불어넣었다. 제세동기 준비됐습니다. 모두 비켜차지. 200줄 클리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동훈 씨의 몸이 마치 장난감처럼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 다시 300줄. 클리어. 쿵. 다시 한번 그의 몸이 튀어 올랐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의 축 늘어진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동훈 씨, 정신 차려요. 제발 돌아와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그의 아내 이름을 외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이, 베빅. 기적처럼 모니터의 일직선 위에 아주 희미하게 생명의 파동 하나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 돌아왔다. 심박 돌아왔어. 의료진들 사이에서 안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간신히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중했다. 그는 아주 가느다란 생명줄 하나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과장님은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주 희미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김 간호사, 이제 시간이 정말 없네. 환자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CCTV를 봐야만 하네. 그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야. 과장님은 그 길로 병원장실로 직접 향했다. 그는 자신의 의사 면허까지 걸기세로 병원장을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병원장의 직권으로 그 문제의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나와 과장님은 병원 지하 2층에 위치한 중앙보안실로 향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는 차갑고 건조한 공간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병원의 모든 공간을 무감정하게 비추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열람하신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알고 있네. 그러니 어서 그날의 영상을 보여주게. 우리는 사고가 있었던 날짜와 시간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한국어린이병원 정문 앞 사거리를 비추고 있는 3번 카메라의 영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몇 분의 시간이 내게는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 심장이 긴장감으로 터질 것 같았다. 마침내 보안팀장이 말했다. 찾았습니다. 이 시간이 맞습니까?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병원 정문, 그리고 그 앞의 횡단보도. 화면 속의 시간은 이동훈 씨가 사고를 당하기 약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한 여성이 병원 문을 열고 힘없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창백하고 슬픔에 잠긴 얼굴. 바로 이동훈 씨의 지갑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의 아내 최수진 씨였다. 과장님이 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김 간호사,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님은 보안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재생하게. 보안팀장이 마우스의 재생 버튼을 클릭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제 곧 저 삭막한 흑백의 화면 속에서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끈 그 끔찍하고 슬픈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맨정신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보안팀 직원의 손가락이 마우스의 재생 버튼을 클릭했다. 나와 박정수 과장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24인치 모니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화면은 병원 보안실의 다른 수십 개의 모니터들처럼 차갑고 건조한 흑백의 화질이었다. 소리는 없었다. 오직 그날 오후 한국어린이병원 정문 앞 사거리의 풍경만이 무심하고 담담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과연 어떤 끔찍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병원의 회전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화면 속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최수진 씨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동훈 씨의 지갑 속 사진에서 보았던 그 밝고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품인 양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아마도 아이의 사망 진단서일 터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저 모습은 내가 지난 5년간 중환자실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자신의 일부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망연자실한 슬픔. 그녀는 병원 앞 계단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어깨를 가늘게, 아주 가늘게 떨기 시작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화면의 오른쪽에서 3명의 인물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동훈 씨,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 여사와 여동생 이미영 씨였다. 나는 긴장하며 화면을 주시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그들은 아이를 잃고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 따뜻한 위로 아니면 나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로나 슬픔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비난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며느리이자 아내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심판하러 온 것이었다. 가장 먼저 윤 여사가 그녀의 앞에 서서 무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입모양과 격렬한 손짓을 통해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내 귀한 손주를 죽인 거야. 이미영 씨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무언가 쏘아붙이고 있었다. 최수진 씨는 그들의 비난에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항변하려 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정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윤 여사가 최수진 씨의 손에 들린 아이의 사망 진단서를 거칠게 빼앗으려 한 것이다. 최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이의 마지막 흔적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테니까. 두 여자의 몸싸움이 병원 앞 길거리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윤 여사는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고 이미영 씨는 옆에서 언니의 옷을 잡아당기며 그녀를 모욕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옆에 앉은 박 과장님의 입에서 젠장 하는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자, 그녀의 남편, 이동훈 씨. 최수진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지켜줘요.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절박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동훈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 사이에서 아주 잠시 갈등하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아주 작은 희망을 가졌다. 그래, 그는 남편이잖아. 당연히 아내의 편을 들어주겠지. 저 미친 모녀를 막아주겠지. 하지만 그는 내 마지막 기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막아서는 대신 오히려 아내인 최수진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밀쳤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무언가 소리쳤다. 나는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그만 좀 해, 여기서.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그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의 폭력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아내에게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최수진 씨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절망, 슬픔, 분노, 그 모든 감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텅 빈 허무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을 힘없이 뿌리쳤다. 그리고는 남편을 아주 잠시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당신은 내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하는 깊은 원망과 체념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뒤를 돌았다. 그리고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홀린 듯이 비틀거리며 군중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화면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내가 사라진 후에도 이동훈 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 사이의 다툼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분풀이를 서로에게 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이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다투고 있을 때였다. 이동훈 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뒤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도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바로 그때 좌회전을 하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몸이 종잇장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무참하게 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화면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가는 윤 여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비추고 정지했다. 보안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와 과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목격한 그 잔인하고 슬픈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해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었다. 최수진 씨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의 순간에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림받은 피해자였다. 이동훈 씨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파멸을 맞이한 어리석은 남자였다. 그리고 윤 여사와 이미영 씨, 그들은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가해자였다. 나는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최수진 씨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자 그녀를 오해했던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사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판사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엄중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군.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김 간호사, 자네의 판단이 옳았네. 이동훈 환자는 단순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 그는 차에 치이기 전 이미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던 게야. 그의 마지막 말은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내 가슴을 짓눌렀다. 보안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멍하니 꺼진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 어깨를 박정수 과장님께서 말없이 두드려 주셨다. 나는 그제야 내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한 가족의 끔찍한 비극을 엿보았다는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 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네. 과장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단호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CCTV 영상 원본을 즉시 확보하여 자신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진실의 칼을 손에 쥔 냉정한 심판관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윤 여사와 이미영 씨는 여전히 자신들의 거짓된 세계 속에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비난을 퍼부을 준비를 했다. 이제 오셨어요. 과장님 저기 저 간호사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감히 보호자를 내쫓으려 하고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이미영 씨가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과장님은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윤 여사님, 이미영 씨, 잠시 저와 함께 상담실로 가시죠.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엄숙한 태도에 그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그 길을 말없이 뒤따랐다. 병원 내의 작은 상담실, 방음이 되는 하얀 벽과 차가운 테이블만이 놓인 감정 없는 공간,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다. 과장님은 그들에게 이동훈 씨의 상태가 다시 위중해졌음을 알렸다. 그리고는 그의 생존 의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 환자분께서 사고 직전에 어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의 질문에 윤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럼요. 의사 선생님 왜 없었겠어요? 그 악독한 며느리년이 바로 그날 우리 아들한테 이혼해달라며 돈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길에서 그만 흑흑 다 그년 때문이에요. 그년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녀는 너무나도 유창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쏟아냈다. 나는 그녀의 저 뻔뻔함에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꼈다. 과장님은 그녀의 연기를 아무런 표정 없이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셨군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는 보안실에서 복사해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화면에 익숙한 병원 앞 사거리의 흑백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윤 여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진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과장님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소리 없이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최수진 씨의 모습, 그녀를 향해 분노와 경멸을 쏟아내는 윤 여사와 이미영 씨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창피하다며 밀쳐내는 이동훈 씨의 비겁한 모습까지. 모니터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윤 여사와 이미영 씨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져갔다. 그들의 동공이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윤 여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영상은 그녀의 변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내가 떠나간 후 아들과 다투다가 뒤를 보지 않고 차도로 들어서는 이동훈 씨의 모습. 그리고 그를 덮치는 검은색 승용차. 영상이 끝나자 상담실 안에는 무덤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과장님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깼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군요.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두 모녀를 향해 최종 선고를 내렸다. 윤 여사님, 이미영 씨, 두 분은 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위해 요소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직권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두 분의 중환자실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떠나주십시오. 만약 이에 불응할 시에는 업무방해 및 환자 안전 위협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이, 의사 양반 당신이 뭔데? 저는 이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주치의입니다. 과장님의 단호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완벽하게 탄로났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쫓겨나듯 병원을 떠난 후 나는 다시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바로 최수진 씨를 찾는 일이었다. 환자의 개인 정보 파일에는 비상 연락망으로 오직 윤 여사의 번호만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며느리의 모든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그 낡은 영수증을 떠올렸다. 소아 종양 혈액과. 나는 병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그 영수증에 적힌 아이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하늘. 그리고 이하늘 환아의 보호자 연락처에서 마침내 최수진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낼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간 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지치고 메마른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저 혹시 최수진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한국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민희 간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 되시는 이동훈 환자분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한테는 남편 없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시만요. 제발. 나는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수진 씨,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 말에 수화기 너머의 그녀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제가 수진 씨께 이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동훈 환자분이 지금 수진 씨를 애타게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오직 수진 씨의 이름만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나 여동생이 아닙니다. 바로 수진 씨, 당신입니다. 그러니 제발 병원으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진심을 담아 애원했다. 수화기 너셔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억지로 참는 듯한 작은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이 흘렀을까? 한 여성이 중환자실 앞으로 찾아왔다.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처추이하고 슬픈 얼굴, 최수진 씨였다. 나는 그녀를 이동훈 씨의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로 향하는 그 긴 복도를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마침내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가 나를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이동훈 씨는 마침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아주었다. 그들 사이의 시간은 이제 그들 두 사람의 몫이었다. 나는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동훈 씨의 목매인 첫마디. 미안해. 그리고 최수진 씨의 눈물 섞인 대답. 알아.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폭풍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그들의 관계가 과연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뒤늦은 참회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지막 남은 사랑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그들의 새로운 새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눈물 속에서 아주 더디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중환자실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하지만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최수진 씨가 돌아온 후 이동훈 씨의 상태는 기적처럼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존재 자체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그 어떤 의학적인 처치보다도 더 강력한 약이 되어주었다. 그는 며칠 후 인공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나는 그들의 곁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통해 구원받고 치유되는지를 매일같이 목격했다. 그것은 결코 쉽거나 아름답기만 한 과정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에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수진 씨는 그저 묵묵히 남편의 곁을 지켰다. 그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재활 치료를 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이동훈 씨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죄인처럼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깊은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마지막 시련이 찾아왔다. 윤 여사와 이미영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이동훈 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그들의 그 뻔뻔하고 악랄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나설 필요가 없었다. 나가주십시오. 침대에 누워있던 이동훈 씨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너 지금 이 애미한테 두 분은 더 이상 제 어머니도 제 동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러니 다시는 제 아내와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아들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제가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남자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 여사와 이미영 씨는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나는 비로소 그들이 진짜 부부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동훈 씨가 퇴원하던 날, 두 사람은 내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간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영원히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제 영혼까지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동훈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서로를 구해낸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나는 병원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아주 느리게,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들을 잊고 살았다. 중환자실의 일상은 새로운 환자들과 새로운 사연들로 늘 바쁘게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예쁜 편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디자인된 작은 초대장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하늘재단 창립 기념 행사에 김민희 선생님을 귀빈으로 모십니다. 하늘재단.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 하늘. 그것은 내가 병원 전산망을 통해 보았던 그들의 죽은 아이의 이름이었다. 초대장과 함께 그들의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김민희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분들의 희망으로 바꾸려 합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부디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나는 약속 장소인 작은 강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희망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당 안에는 그들 부부와 같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 그들을 돕는 의료진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최수진 씨는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예전의 그 슬픔에 잠긴 창백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고 있었다. 저는 제 아들 하늘이를 떠나보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 버림받았고 홀로 깊은 어둠 속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한 분의 작은 용기 덕분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저처럼 홀로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객석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 하늘 재단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께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더 큰 사랑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단상 아래에서 그런 아내를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동훈 씨를 보았다. 그는 아내의 연설 내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나약함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한 남자의 깊은 신뢰와 행복만이 가득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 부부는 내게로 다가왔다. 선생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간호사로서 내 직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는 환자의 육체를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삶 전체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내가 이 고되고 힘든 중환자실 간호사라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한 가족의 비극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담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더 큰 사랑과 희망을 피워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